말도 안 되는 뉴스에 도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 칠광구가 다 뺏겼다고? 독도 도발은 연극이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 한국의 눈을 돌리려는 계산이었죠. 일본은 50년을 기다렸고 협정만 끝나면 칠광구의 모든 자원을 독식하려 했습니다. 50년간 보고서 127건, 국제회의 312회의, 정작 해저엔 나사 하나 못 박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으니 우리가 이긴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한국은 해저 900m 암흑 속에 12년간 소리 없이 1,500억 달러를 묻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도착했을 때 마주한 건 한국의 압도적인 강철 플랜트였습니다. 펜타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독도를 탐내던 자들이 자신들의 앞마당마저 내주게 된 기막힌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맹수는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까지 절대 발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오만한 사냥감이 스스로 빈틈을 보일 때까지 완벽한 어둠 속에서 기다릴 뿐이죠. 제가 그날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해저 자원공동개발 협정이 마침내 허무하게 끝을 맺던 날, 전 세계는 일본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선언은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오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엇 콜드웰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30년 넘게 심해 두조공학과에서 자원채굴 시스템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이자 펜타곤 해양 전략국의 기술 자문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깊고 어두운 바닷속 수압과 싸우며 살아온 저에게도 그날 벌어진 일은 제 상식과 학자로서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제 연구실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기자들 사이로 끊임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 선 일본의 고위 관료는 애써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기려는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본인은 오늘부로 대한민국과의 해저 자원 공동개발 협정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떨어진 한 문장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생중계 화면 하단에는 자극적인 자막들이 붉은색으로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15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매장량, 50년 만에 이룩한 쾌거, 완전한 에너지 자립의 달성.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들의 흥분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50년이라는 길고 지루했던 줄다리기가 마침내 일본의 의도대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단상 위의 관료는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이 낡은 협정은 반세기 동안 우리 국익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속도에 맞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해양 영토와 막대한 자원은 국제해양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온전히 우리의 정당한 주권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법적으로는 전혀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그 거대한 대륙붕지대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두 나라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완벽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애매한 위치였기에 과거 양국은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50년 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동으로 조사하고 개발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약속 뒤에 숨은 일본의 전략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개발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조사를 해야 한다. 경제성이 부족하다. 단층 구조가 위험하다. 기술적 한계가 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횟수만 300회가 넘었고 의미 없는 조사 보고서만 100권 넘게 찍어내면서 교묘하게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바다 밑에는 나사 하나 박지 않으면서 서류 작업으로 반세기를 허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 협정은 만료될 것이고 지리적 조건과 새로운 국제법의 기준을 내세워 그 거대한 바다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고문이었을 겁니다. 협정의 조항은 상업적 독자 개발과 시추시설 설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학술 연구와 환경 조사를 위해 해저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아주 좁고 날카로운 틈을 12해 동안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은 끊임없이 공동 탐사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일본의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반세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끝나는 오늘,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협정 연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엄청난 굴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노에 찬 성명을 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할까? 아니면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일본의 비열한 시간 끌기 전략을 강력하게 규탄할까? 하지만 몇 시간 뒤 발표된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은 제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 정부의 논평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일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종료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관의 격앙된 브리핑도, 국제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일본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장처럼 얇고 건조한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즉각 한국이 사실상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에서 백기를 들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 화면에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한 이 불쾌한 고요함. 그것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오랜 친구이자 펜타곤 전략 정보국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는 실비아 로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리엇, 오늘 도쿄에서 발표한 뉴스 봤어? 물론이지. 하루 종일 그 뉴스뿐이던데. 일본이 결국 원하던 대로 밥상을 독차지했더군. 한국 반응 말이야. 엘리엇,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나도 아까부터 그 생각 중이었어. 패배를 인정했다기엔 지나치게 담담해. 마치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 정보관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 엘리엇, 한국은 절대로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애들이 아니야. 우리는 과거 그들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 펜타곤 내부에서도 한국의 이 비정상적인 침묵을 두고 여러 가설이 돌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아니 전 세계가 완벽하게 속고 있는 무언가 거대한 프로젝트가 수면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무슨 근거라도 발견한 거야? 아니, 아직 구체적인 물증은 없어. 위성 데이터나 통신 감청에서도 특이점은 전혀 잡히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그게 더 소름 돋는 부분이야. 그들은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어. 하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방 안에 거대한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진달까. 한국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미 법적인 권리는 모두 끝났고 바다는 텅 비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정중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였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초대형 심해 탐사선 아마테라스호를 출항시킨다고 했습니다. 협정 종료와 동시에 본격적인 독자 탐사와 시추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승자의 여유로운 과시였죠. 그리고 저에게 그 역사적인 첫 탐사의 국제관측단 수석 고문으로 탑승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연구실의 산더미 같은 프로젝트들을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초청장은 달랐습니다. 실비아의 경고, 그리고 그 기괴하리만치 고요했던 한국의 한 줄짜리 성명서.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불길한 의문표들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회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출항시키는 그 거대한 탐사선이 사실은 일본의 화려한 승전보를 알리는 축포가 아니라 한국이 지배하는 거대한 심해 제국의 문을 여는 초라한 열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대공학의 상식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강철의 괴물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꾸려 곧바로 일본 나가사키로 향했습니다. 나가사키 항구의 거대한 콘크리트 부두 위에 서자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 눈앞에 우뚝 솟은 것은 웅장한 유용을 자랑하는 일본의 최신형 초대형 심해 탐사선 아마테라스호였습니다. 배의 길이는 좋기 120m를 훌쩍 넘었고 갑판 위에는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작업할 수 있는 최첨단 크레인과 굵은 강철, 케이블들이 매끄러운 윤기를 내며 아침 햇빛을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항구 주변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중계차가 늘어서 있었고 헬리콥터 여러 대가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울려 퍼진 승전보, 그리고 새로운 해양 영토를 개척하러 떠나는 정복자들의 화려한 출정식.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높은 트랩을 오르자 이번 탐사의 총괄 책임을 맡은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 쿠로다 요시타카가 물이 지어있던 기자들을 물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엘리엇 박사님, 이처럼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출항에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50년 동안 묶여있던 일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그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저 깊은 바다에 잠든 무한한 자원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박사님께서도 우리 일본의 압도적인 해양 기술력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자만심과 승리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그와 악수를 나누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다리를 틀고 있는 그 서늘하고 찜찜한 직감만큼은 끝내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실비아가 경고했던 한국의 그 기괴한 침묵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항구를 떠나 목표 해역인 제7광구의 중심부로 향하는 12시간 동안 아마테라스호의 내부는 마치 육지의 거대한 고급 연회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급 선실 식당에서는 샴페인 코르크가 연신 터져 나왔고 연구원들과 선원들은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서로의 잔을 부딪히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장된 15억 배럴의 원유를 자신들이 모두 캐낸 것처럼 흥분해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들은 그들의 환희와 자신감을 실시간으로 도쿄 본국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저는 슬며시 식당을 빠져나와 텅 빈 선미의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방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뱃머리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거친 파도 소리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존재할 한국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저 깊은 심연의 막대한 자원과 50년의 억울한 세월을 이대로 순순히 포기하고 백기를 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대한 체스판을 짜놓고 미련한 상대방이 제 발로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밤은 깊어갔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탓에 저는 한숨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짙은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마테라스호의 거대한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배는 마침내 목표 지점의 정확한 한가운데 좌표에 닻을 내렸습니다. 서둘러 브리지로 올라가자 간밤의 축제로 상기되었던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쿠로다 수석 엔지니어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술진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숨을 죽인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묵직하고 단호한 지시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전 대원 주목. 목표 해역 도착 완료. 지금부터 당함의 핵심인 심해 무인 탐사 로봇 타강 작업을 개시한다. 갑판 뒤쪽에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초정밀 고해상도 카메라와 다중 음파 탐지 센서 그리고 육중한 채취용 로봇팔로 무장한 최첨단 수중 무인 탐사정이 천천히 바다의 거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브리지 전면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형 스크린 3개에 동시에 푸른 바닷속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수십 백 미터 수면 위에서 산란하며 부서지던 밝고 푸른 빛이 점차 탁해지고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사정의 자세 제어 프로펠러가 미세하게 물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수심 300미터. 이제 자연의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화면 속은 입을 쩍 벌린 거대한 괴물의 식도처럼 완벽한 암흑으로 변해갔습니다. 탐사정 전면에 장착된 자체 할로겐 조명만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시야의 전부였습니다. 수심 500미터. 심해의 엄청난 수압이 탐사정의 티타늄 외벽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조용히 울렸지만 일본 기술진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곧 마주하게 될 막대한 자원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이 더욱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심 700미터. 조금만 더 가면 드디어 해저면에 닿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우리의 처녀지가 곧 그 위대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쿠로다 수석 엔지니어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심 890미터. 해저면 접근 중. 모니터 하단의 붉은색 고독의 수치가 빠르게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평범한 모래와 끈적한 진흙으로 덮인 텅 빈 바다.
밑바닥이 보여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훑고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스캔 프로그램의 가동 버튼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탐사정의 고광도 조명이 바닥을 훑고 지나가던 아주 짧은 찰나, 밋밋한 뻘밭이어야 할 그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윤곽이 강렬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브리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자연 암초이거나 심해해류가 만들어낸 특이 지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탐사정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더 넓은 각도를 비추고 메인 카메라가 렌즈의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는 순간 브리지 안에 있던 30여 명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숨을 멈추고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한 조작원은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거대한,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해저면에 거미줄처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굵기의 거대한 강철, 파이프라인 수십 개가 끝도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해저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 수많은 파이프가 하나로 모이는 중심부에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첨단 우주기지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수중 제어 타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화면 당장 확대, 당장 최대 배율로 초점 다시 맞춰. 쿠로다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조작원의 어깨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조작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조이스틱을 밀어붙였습니다. 화면이 지글거리며 주민되자 사람들의 동공을 찢어놓을 듯한 더욱 기가 막힌 광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심해에 가라앉은 단순한 선박의 잔해나 오래전 버려진 임시 시설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굵은 파이프라인 곳곳에 설치된 은빛 밸브 모터들이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고, 웅장한 중앙 제어탑의 외벽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의 LED 불빛들이 일정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기계적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탐사정의 메인 조명이 그 거대한 중앙 모듈의 매끄러운 강철 외벽을 정면으로 비추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강철 외벽에는 심해의 차가운 바닷물에 씻긴 선명하고 거대한 글자가 당당하게 음각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HDHI 코리아. 그것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한국 최고 조선기업의 로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미친 게 분명해. 어떻게 수심 900m의 저 한가운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설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일본 선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브리지 안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무거운 정막과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해진 절망스러운 충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사정이 추진기를 돌려 거대한 모듈의 측면 구역을 비추자 그곳에서는 사람의 흔적조차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형 무인 채굴 로봇 팔 4개가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티타늄 드릴이 거친 해저 안반을 사정없이 뚫고 들어가며 주변의 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고, 시추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흙탕물이 스크린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두꺼운 내압 유리관을 통해 검고 진득한 액체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깃발을 꽂아둔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해양조사를 명목으로 작게 만들어둔 조악한 테스트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전 세계 어느 산유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업용 거대 석유 채굴 플랜트의 실체였습니다. 생산량 계산에 저 파이프의 유속과 압력을 측정해서 하루에 얼마나 뽑아내고 있는지 당장 분석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던 쿠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곁에 있던 수석 데이터 엔지니어가 미친 듯이 자판을 부술듯 두드리며 탐사정이 보내온 실시간 초음파 스캔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수석님. 배관의 직경과 내부 유압 센서의 수치를 역산해서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현재 저 한국의 시설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하루에 5만 배럴, 연간으로 치면 2천만 배럴 이상의 막대한 원유와 가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퍼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사실은 외벽 밸브의 미세한 부식 상태와 주변 지형이 깎여나간 심화 정도를 종합해볼 때 이 시설은 적어도 5해 전, 아니 어쩌면 7해 전부터 이미 완공되어 이 끔찍한 속도로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브리지 안의 시계추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5해 전, 7해 전,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도쿄에 안락하고 따뜻한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고 있었을 때 일본이 그저 핑계를 대며 시간만 질질 끌면 결국 법적 기한이 만료되어 이 바다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환호작약하며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잘난 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심연의 흑암 속에서 15만 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박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인공지능 자율 채굴 시스템을 완성해 사람 하나 없이도 밤낮으로 이 거대한 바다의 피를 빨아들이며 자신들의 국부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협정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요. 그것은 그저 책상머리에 앉은 자들의 종이 쪼가리 위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낡은 조약의 문구에 목을 메고 구걸하는 대신 전 세계의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해저 900m 아래에 감히 어느 국가도 부정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실체적 진실을 창조해버린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법률은 그저 얇은 종이 위에 머물렀지만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은 차가운 해저 깊숙한 곳에 강철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강철은 지금 스크린 너머로 일본을 향해, 아니 전 세계를 향해 너무나도 오만하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주인이 아닌 이 바다의 진짜 통치자가 과연 누구인지 말입니다. 완전한 패닉과 공포에 빠진 일본의 선장과 기술진들이 핏대를 세우며 도쿄 본국과 위성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서로를 탓하며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빠져드는 사이, 저는 혼란스러운 브리지의 소음에서 한 걸음 조용히 뒤로 물러나 스크린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자율 무인 로봇들을 넋을 잃고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훌쩍 넘어선 인간이 극한의 의지로 이룩해 낸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도대체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을 동원했기에 그 촘촘하고 삼엄한 전 세계의 위성 감시망과 주변 강대국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완벽하게 속여 넘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려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이 거대한 해저 제국을 건설하면서 어떻게 단 한 번의 정보 유출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숨막히고 기가 막힌 비밀의 퍼즐 조각을 온전히 맞추기 위해 저는 미국 펜타곤의 지하 벙커로 돌아가는 즉시 가장 은밀하게 봉인된 한국의 기밀 문서들을 해제해야만 했습니다. 도쿄의 끔찍한 아비규환과 패닉을 뒤로한 채 저는 그날 밤 곧바로 워싱턴행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제 눈앞에는 심해 900m에서 홀로 전멸하던 그 파란색 LED 불빛과 웅장한 강철 파이프라인의 환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쉴 틈도 없이 펜타곤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보안구역으로 직행했습니다. 세 겹의 생체 인식 문을 통과해 들어간 밀실에는 며칠 전 저에게 한국에 짙은 침묵을 경고했던 전략정보국 수석 분석관 실비아 로망이 이미 모든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둔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기밀 문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엘리엇, 당신이 일본 탐사선에서 전송한 암호화 영상은 방금 국방부 수뇌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전부 직보되었어. 지금 위층의 제독들과 장관들은 그야말로 턱이 빠져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야. 실비아는 피로가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두 눈만큼은 형언할 수 없는 지적,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그녀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비아,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수심 900m야. 그곳에 1,5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해저 플랜트를 건설하려면 최소한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해. 수만 톤의 자재가 움직였을 거고 수백 척의 배가 오갔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군사 위성과 일본의 해상 감시망이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수가 있지? 제 격앙된 질문에 실비아는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려 대형 스크린에 지난 12해 동안의 동중국해 해상 궤적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수많은 점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을 못 본 게 아니야. 완벽하게 속은 거지. 엘리엇, 이 영상을 봐. 11해 전 한국해양과학기구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야. 스크린에는 평범해 보이는 한국의 해양조사선 한 척이 출항하는 뉴스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자막에는 심해 생태계 및 지질, 구조 파악을 위한 장기 모니터링 프로젝트 착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가장 지루하고 평범한 가면을 썼어. 그들은 철저하게 민간 학술 연구와 환경 조사라는 명목으로 배를 띄웠어. 처음 2해 동안은 해저 지형의 3D 지도를 완성했고 그 다음 3해 동안은
심해 생물보호라는 명분 아래 수중 음파 탐지기를 가장한 정밀 지질 스캐너를 바닥에 깔았지. 거기에 더해 자재를 한꺼번에 옮기는 대신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항구에서 소량씩 나누어 헌적했어. 일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을 보내 검문할 때마다 한국은 아주 투명하고 당당하게 해양 플랑크톤 샘플과 지진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어. 위성이 수상한 선박 집결을 포착할 틈조차 없도록 아무도 환경보호를 위해 연구하는 민간 과학선 밑바닥에서 거대한 티타늄 채굴 파이프가 내려가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거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한 은폐 기술은 보이지 않게 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뻔한 정답을 눈앞에 던져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거지? 1974년에 맺은 그 낡은 조약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상업용 시추 시설을 설치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잖아. 일본이 그걸 빌미로 국제재판을 걸면 한국은 모든 걸 토해내야 할 텐데. 제 날카로운 지적에 실비아는 책상 위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집어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엘리엇, 한국의 치밀함은 공학에만 머물지 않았어. 그들은 국제해양법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부했지. 이 조약의 원문을 봐. 조약은 분명 상업적 독자 개발과 이익의 독점을 금지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 자신들이 바다 밑에 건설한 그 거대한 강철 도시를 절대 시추 시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들은 이 시설을 AI 기반 심해 극한 환경 생존 테스트 베드라고 명명했지. 테스트 베드? 그 엄청난 원유를 하루에 5만 배럴씩 뽑아 올리고 있는데 그게 그저 실험실이라고? 맞아. 한국 정부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주장할 준비를 마친 거야. 우리는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상업적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 로봇 팔이 안반을 뚫은 건 지질 샘플 채취를 위한 것이고 파이프라인으로 흡입한 액체는 심해 압력 테스트를 위한 유체 실험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7해 동안 뽑아 올린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단 한 방울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어. 그들은 그 모든 자원을 해저 깊은 곳에 지어진 거대한 특수 저장 탱크에 조용히 한계치까지 차곡차곡 비축만 해두었던 거야. 실비아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이 무서운 굉음을 내며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기다렸던 것은 조약이 만료되는 50년 뒤의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약이 만료되는 바로 그 날짜, 그 시간, 그 1초를 디데이로 삼고 역산하여 완벽한 시간표를 짜두었던 것입니다. 지난 12해 동안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지독하리만치 교묘하게 모든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상업적 판매만 하지 않았을 뿐 생산과 저장은 이미 완벽한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이 오만하게 협정의 공식 종료를 전 세계에 선언한 바로 그 순간 족쇄처럼 한국을 올가매던 공동 개발의 의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동안 가득 채워둔 수억 배럴의 원유 저장고 밸브를 열고 전 세계의 시장을 향해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융통한 거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 백악관이나 CIA 정보망에 무조건 걸렸을 텐데 실비아는 화면을 넘겨 수십 개의 각기 다른 기업 로고와 정부 부처의 조직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의 우주항공연구소, 국방과학기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조선업체 3곳, 배터리 제조 기업, 그리고 최첨단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까지 무려 1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기업들이 각자의 명목으로 예산을 쪼개어 배정받았습니다. 조선소는 심해 내압 선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모듈을 만들었고 배터리 회사는 극한 환경용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구한다며 해저 전력망을 구축했습니다. AI 기업들은 무인 자율주행 로봇의 알고리즘을 짠다며 자금을 지원받았죠. 겉보기에는 한국 산업계 전반에 흩어진 수천 개의 평범한 국책 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통제실에서는 이 모든 기술과 부품들이 하나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12회짜리 톱니바퀴는 단 한 번의 오차도 단 한 명의 내부 고발도 없이 기적처럼 맞물려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실비아가 건넨 비교 분석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과 한국이 이 제7광구라는 바다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명확한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50년 동안 국제회의에 312회 참석했고 국제재판 승리를 위한 최고급 변호인단 자문료로 수억 달러를 썼으며 127건의 두꺼운 지질 조사 보고서를 찍어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종이에 글씨를 쓰는 대신 바다 밑에 15만 톤의 강철을 박아 넣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채굴 도시를 세웠고 수억 배럴의 원유를 이미 자신들의 창고에 쓸어 담았습니다. 일본은 문서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효적 지배를 완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기술적 쿠데타. 오직 조국의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 하나가 강대국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인류해양공학의 한계를 단숨에 돌파해 버린 것입니다. 엘리엇, 실비아가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끄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석유 몇 방울을 캐낸 게 아니야. 그들은 전 세계 강대국들에게 아주 잔인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던진 거야. 조약과 법률은 힘 있는 자들이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압도적인 기술과 선점된 인프라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영토라는 사실을 말이지.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실비아가 스크린을 끄려다 손을 멈추며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야.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방금 해독하기 시작한 한국의 진짜 마스터 플랜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당신 심장도 나처럼 멎어버릴 거야. 이 사건이 불러올 도쿄와 베이징의 충격을 먼저 확인해야 해. 암호 해독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저 900m 아래에 1,500억 달러짜리 거대한 괴물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펜타곤의 비밀 보고서를 거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폭로되자 지구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의 수도 도쿄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승전보를 울리며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던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에너지 자립의 쾌거라는 헤드라인은 50년간의 외교적 무능과 굴욕적인 패배를 질타하는 분노의 활자들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정보 채널을 통해 일본 수뇌부의 긴박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국제해양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최고 위급 국제법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 앞에 그들의 호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총리 각하, 지금 당장 소송을 걸어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7회에서 열해가 걸립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완성된 저 거대한 무인 채굴 플랜트를 밤낮 없이 돌려 수억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모조리 뽑아가 버릴 겁니다. 재판에서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한들 10년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텅 빈 바다 밑바닥뿐입니다. 일본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한국의 시설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미친 짓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일본이 독자적인 해저 플랜트를 건설하자니 최소 10년이라는 시간과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천문학적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50년 동안 서류 뭉치만 흔들며 시간을 낭비한 오만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역시 동맹국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조용히 전달해 왔습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시궁창에 내다 버리고 한국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보름 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비공개 회의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최고위급 특사단이 굳은 표정으로 한국 산업부 장관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낡은 조약을 들이밀며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자루는 완전히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난 50년간의 오해와 갈등은 덮어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합시다. 제7광구의 자원을 사이좋게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일본 특사는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동등한 비율의 수익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관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대 50이라니요. 착각이 지나치십니다. 바다의 소유권이 모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저 900m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유를 퍼올리고 있는 15만 톤의 강철 구조물, 인공지능 자율채굴 로봇, 그리고 해저 파이프라인망은 전부 명백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사유, 재산입니다. 정자원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일본도 직접 시설을 지어서 퍼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지요. 한국 장관의 단호한 일격에 일본 특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직접 지으라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일본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일본 측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은 일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외교적 치욕이었습니다. 생산된 자원의 배분 비율은 한국이 70, 일본이 30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굴욕은 그 다음 조항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져가는 30%의 자원조차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채굴 플랜트와 정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 사용료와 기술 로열티를 한국 정부에 현금으로 고스란히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원 독식을 꿈꾸던 강대국 일본이 하루아침에 한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하여 제 바다의 기름을 돈을 주고 사오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서류상의 법률을 맹신했던 자들이 강철에 실려 지배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쏘아 올린 이 거대한 충격파는 동해 바다를 넘어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남중국해를 향해 더 거세고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실비아 로망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다급하게 호출했습니다. 엘리엇, 지금 당장 베이징의 동향을 봐야 해.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 당중앙 군사위원회와 국무원 고위급 인사들이 어젯밤부터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비상회의를 거듭하고 있어. 중국이 왜? 제7광군은 중국 영해와는 거리가 멀잖아. 바보 같은 소리. 한국이 창조해낸 그 소름 돋는 시료 지배 모델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대로 베껴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실비아가 대형 스크린에 남중국해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곳은 중국이 무력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함을 파견하며 주변 약소국들을 윽박지르던 패권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도 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앞바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붉은색 점들이 맹렬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가 동시에 중대 발표를 했어. 그들은 영해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적인 해양 생태계 연구를 명목으로 한국의 최고 조선 기업 및 인공지능 로봇 컨소시엄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어. 명분은 심해 연구용 테스트베드 건설이지만 우리 모두 그게 뭔지 알잖아. 한국이 제7광구에 박아 넣었던 그 무시무시한 자율채굴 플랜트의 복제판이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막강한 해군력 앞에서 늘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약소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승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군함 100척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해저 깊은 곳에 먼저 강철 파이프를 박아 넣고 기름을 뽑아내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는 새로운 21세기 자원전쟁의 절대 규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수뇌부는 그야말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시설 건설을 막고 싶었지만 명분은 완벽한 민간 학술 연구였습니다. 섣불리 민간 해양 조사선을 공격하거나 해저시설을 파괴했다가는 전 세계의 비난과 끔찍한 경제 제재를 뒤집었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먼저 해저 플랜트를 지어 선점하자니 수심 1000m에 달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자율형 로봇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한국의 압도적인 심해에 공학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라는 뼈아픈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제국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력 하나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체스 플레이어의 교묘한 수에 말려들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굉음이 워싱턴 펜타곤의 벙커 안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에서 절망에 빠진 강대국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5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일본의 오만을 단숨에 꺾어버리고 아시아의 패권국 중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대한민국의 맹렬한 위용.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유감성명이나 발표하던 힘없는 변방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갈아치운 압도적인 룰 메이커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극적인 도미노 현상조차도 한국이 백지 상태에서 그려낸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밑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펜타곤의 메인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암호가 해독된 한국의 진짜 마스터 플랜. 그 문서를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은 멎을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의 지하 5번째 층 통제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메인 서버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실비아와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복잡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맹렬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CIA 사이버 정보팀이 간신히 빼내온 단 하나의 암호화 파일. 무려 256비트의 최상위 암호화가 걸려있던 그 파일이 마침내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떠오른 문서의 첫 페이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확립 및 글로벌 기술 패권 장기 로드맵. 그것은 한국산업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일개 부처의 기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가 넘는 자원 빈국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모든 명운을 걸고 써내려간 피 묻은 생존의 서사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진실은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경악하게 만들었던 제7광구의 1,500억 달러짜리 해저 플랜트, 일본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강철의 제국은 놀랍게도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위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테스트 베드, 즉 1단계 시범 사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엘리엇, 2단계 계획을 봐.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실비아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의 제목은 동해 심해 가스전 자율화 플랜트 확장 단지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7광구에서 10년 동안 완벽하게 검증을 마친 인공지능 무인 채굴 시스템과 수중 로봇 기술을 자신들의 앞바다인 동해로 고스란히 끌고 들어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동해 바다 밑에서는 이미 제7광구의 3배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전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비밀리에 완료된 상태였으며 착공 준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단계의 제목을 확인한 저는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평양 심해 2000m 극한 환경 히토류 무인 채굴 기지 건설 로드맵. 2000m. 그것은 현재 지구상의 어떤 선진국도 감히 상업적 채굴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죽음의 심연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압이 모든 금속을 지식어버리는 그곳에서 한국은 첨단 우주공학과 잠수함 내압 기술을 결합해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로봇으로 싹쓸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제7광구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어. 굳이 이렇게 국가의 명운을 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 세계의 바다를 파헤치려는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이야? 제가 혼란에 빠져 소리치자 실비아는 문서의 맨 마지막 장에 적힌 한국 수뇌부의 전략적 의회 분석 파트를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해상 봉쇄나 자원 무기와 압박으로부터 조국의 숨통을 지켜내는 유일한 생명줄이다. 에너지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국가의 방패가 무너진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선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결연하고도 서늘한 의지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끔찍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는 꽉 막힌 대륙이 있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섬나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라는 거대한 군사 강대국들 사이에 포위된 채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피 같은 돈을 외국에 바치며 에너지를 구걸해야만 했던 약소국의 서러움. 한국은 75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참혹한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부족해 원조에 기대어 연명하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의 국민들은 오직 살아남겠다는 맹렬하고 독한 의지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며 반도체를 만들고 거대한 배를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피땀으로 쌓아 올린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기 삼아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심해 900m를 지배하는 정복자로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엇, 한국은 단순히 기름과 가스를 캐내려는 게 아니야. 그들은 룰 메이커가 되려는 거야. 실비아의 말대로였습니다. 부수 효과 분석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조선업과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그 에너지를 캐내는 압도적인 시스템 자체를 전 세계 분쟁 국가들의 비싼 값에 팔아치울 작정이었습니다. 제7광구는 석유를 캐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거대한 수중 쇼룸이었던 셈입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며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50년 전의 조약이라는 낡은 종이 쪼가리에 기대어 권리를 구걸했고 중국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는 물리적인 쇳덩어리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심연의 어둠 속에서 가장 진보된 미래의 기술을 벼려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실행력으로 스스로의 영토를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웅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크기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던 낡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바다는, 아니 전 세계의 질서는 오직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쥐고 묵묵히 실행하는 자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가장 선두에는 75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호랑이가 맹렬하게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지하 벙커를 걸어 나오며 저는 워싱턴의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온 심해, 공학의 세계가 오늘부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가슴을 더욱 묵직하게 짓누르는 것은 이 위대한 강철의 제국이 불러올 세계 질서의 붕괴와 재편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거친 안개 너머로 드러난 새로운 시대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펜타곤의 그 차갑고 은밀한 지하 벙커를 빠져나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의 제 연구실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제7광구의 거대한 충격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구촌 곳곳을 맹렬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MIT의 가장 큰 대강당에서 수백 명의 해양공학도들과 국제정치학 석학들을 앞에 두고 제 평생의 연구를 결산하는 마지막 강연의 단상에 섰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빛에는 전례 없는 학문적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단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수심 900m의 칠흑 같은 심연 속에서 파란색과 초록색 LED 불빛을 영롱하게 뿜어내며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거대한 무인 자율채굴 플랜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세계의 질서와 영토를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펜대로 그어대는 종이 위의 법률,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대한 군함과 대포라는 무력, 그것이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일본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종이 위의 법률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시간을 끌었고, 시간이 지나면 국제법이 모든 자원을 자신들의 입에 떠먹여 줄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수십 척의 군함을 남중국해에 밀어넣으며 압도적인 덩치와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겁박하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강대국들이 세상을 다루는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저주에 갇혀있던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이 모든 오만한 룰을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이라는 종이 방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앞세워 이웃 나라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코웃음 치던 수심 900m의 지옥 같은 암흑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벼려낸 15만 톤의 강철을 묵묵히 박아 넣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공학,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심해, 제국을 창조했습니다. 일본이 문서로 권리를 주장할 때 한국은 강철로 실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바다의 주인을 자처할 때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바다 그 자체를 통제해버렸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증명하고 실행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잔인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한국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면전에 들이밀며 증명해낸 것입니다. 제7광구의 성공은 단순한 자원 확보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 매년 천문학적인 국부를 외국에 바쳐야 했던 한국은 이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을 넘어 그 에너지를 캐내는 압도적인 시스템 자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한국의 기술을 빌려 중국의 패권에 맞서기 시작했고, 유럽의 해양 강국들조차 한국의 심해, 자율 제어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 막대한 로열티를 싸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실행력에 있습니다. 75년 전 참혹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마실 물 한 모금, 땔감 하나조차 스스로 구하지 못해 전 세계의 원조를 받으며 연명하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대국들의 오만한 틈바구니 속에서 스스로의 생명줄을 지켜내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심연마저 정복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변방의 약소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룰 메이커로 완벽하게 진화하는 그 경이로운 역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강철로 뚫어버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맹렬한 궤적에 바치는 전 세계 지성인들의 순수한 경의이자 찬탄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동해의 갓선을 넘어 태평양 2000m의 심연을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강철 로봇을 설계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낡은 법전과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이미 10년 뒤의 미래를 향해 묵묵히 닻을 올리고 나아가는 중일 테니까요. 법률이 아닌 기술로, 주장이 아닌 압도적인 실행으로 세계의 패권을 움켜쥔 대한민국. 그들이 창조해낼 다음 시대의 바다는 과연 어떤 거대하고 경이로운 웅장함으로 우리를 또다시 전율하게 만들까요?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이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연 900m 아래의 심장 소리 어떠셨나요? 1,500억 달러의 투자, 숨죽여 견뎌낸 12해, 연간 2천만 배럴의 기적.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이름 모를 연구원들은 밤을 새우며 묵묵히 조용히 바다 밑으로 강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눈물겨운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미 펜타곤 분석관은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닌 강대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요. 50년의 굴욕을 씻고 우리 바다를 되찾은 이 뜨거운 기록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지키는 굳건한 성벽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고 강철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잃어버린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